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공식 기온이 37.9도를 찍은 가운데 내일까지 40도에 달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엔 기온이 다소 내려가지만 산맥 동쪽 지방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극한 더위가 오늘과 내일이 절정일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실시한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에 대비해 줄 걸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강한 동풍이 유입되고 있어 산맥을 넘은 뜨거운 바람이 앞으로 이틀 정도 서쪽 지방에 영향을 줄 걸로 내다본 건데요. 이 때문에 오늘 오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을 수도권에서 강원, 횡성과 춘천 등 영서와 전주, 광주 등 호남 일부로 더 확대했고 낮 기온도 서울 기준 내일까지 39도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7.9도로 지난 3일 이후 나흘 연속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이 39.9도로 4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절기 입추인데요.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중대경보 수준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경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걸로 보여서 폭염에 대한 대비는 필요합니다. 네, 단비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더위가 심했던 지역에 오히려 호우가 예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 돌피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동풍이 강해지면서 주말과 휴일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남 동부 내륙까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문제는 단비가 아닌 호우란 점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토요일 하루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으로도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위가 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 내륙도 후유일인 일요일 다소 강한 비가 확대해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 돌핀이 다음 주 초반 중국 남부에 상륙할 걸로 보이지만 이 태풍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풍락특보가 내려지고 해안가로는 호우특보가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며 휴가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모두 208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에서 7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으로 늘어 전국에서 사흘 연속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2,665명이고 사망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숨지는 온열 질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집계된 온열 질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441명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33.8%, 80세 이상은 12.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사망자 21명 가운데도 62%인 13명이 80세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보다 3배 높은 만큼 실내 환경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된 프로야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각 구단 단장들은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조금 전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극심한 무더위로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모든 경기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프로야구 중단 사태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10개 구단 단장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오늘 낮 폭염 대책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내일부터 9일 일요일까지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5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시즌 폭염 때문에 취소된 경기는 모두 30경기로 늘었습니다. 주말 동안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세부적인 폭염 대책과 시설을 마련한 뒤에 오는 1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근찬 KBO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잔여 경기 일정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향후 일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관중이나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향후 취소 기준과 경기 시작 시간도 조정했다고요? 네, 먼저 경기 시작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당분간 19시에 경기가 시작됩니다. 다만 돔구장이 고척의 경우 토요일은 18시 열리고 일요일은 중계 상황에 따라서 14시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KBO는 또 쿨링타임도 신설해서 선수와 팬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3회와 5회, 7회, 그리고 연장이 있을 경우에 9회를 마치고 각 4분씩 쿨링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폭염 취소 규정도 손봤는데요. 현재처럼 중대 경보일 경우는 바로 취소하고요. 폭염주의보나 경보일 때는 현장의 운영위원과 관리인이 체감온도 등을 감안해서 경기 3시간 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물고기 긴급 방류를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승원 기자입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뜰채로 계속해서 건져내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충남 서해안 일대에 연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현재까지 폐사한 물고기 수만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에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자 어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키웠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2년 전 충남 서해안에서 물고기 824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양식업을 이어갈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이 고기들이 이제 그동안의 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놓고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충남 태안군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면역 증강제 지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91만 7천 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질병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검사가 약 3일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속하게 방류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진원 기자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는 물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더 세심히 살피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야외 작업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현 상황을 사실상의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단기적 조치 외에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이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혜로 기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금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교수들과 전문가는 하나같이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 취업해 최근 집을 구했다는 한 청년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월세를 택했는데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후폭풍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전문가들을 국회에 불러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는데 정부안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세금부터 부동산까지 전문가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더 무거운 세금이 예상되는 고가주택 밀집 지역들을 짚으면서 선거 때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지역이라며 징후의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등에 많이 모여있는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도 집값을 내리려는 목적인 보유세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될 거라 혹평했습니다. 보유가 거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깨닫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최근 주택 매도를 고리로 연일 대여 공세에 사활입니다.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투기용 주택을 구분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유예로 완충 장치도 충분히 뒀다며 정부안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서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민심을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속내는 복잡합니다. 정책 발표 사흘 만에 간담회를 연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모임을 정기화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다만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듯 정책을 문제 삼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공정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여야는 내용만큼이나 상반된 용어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책 여파가 향후 총선판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법안 심사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이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 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걸 두고 지난달 140명을 동원한 토론회는 요란하게 생중계하더니 왜 이번에는 비공개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당시 부동산 대토론회의에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모였지만 서울시와 제1야당 자리는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의석이 많으니 야당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냐며 앞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20차례 넘는 대책을 쏟아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국민은 이미 겪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의혹의 핵심인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그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추승훈 기자, 압수수색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9시간가량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반 규모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앞서 그제는 홍 전 감독에 대해 조사를 벌였죠? 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 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브라와 양쯔강 악어 등 국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악어 입을 결박해서 수화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동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 생물종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밀수 조직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14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8월까지 이렇게 밀수한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양쯔강 악어, 검정 늑거북, 코브라 등 야생동물을 구매한 뒤 입을 결박하고 상자에 압박 포장해 수화물로 들여왔는데요. 이후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야생동물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에 유통돼 은밀하게 사육하거나 재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송치한 야생동물 밀수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밀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밀수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의 단독 범행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방식이 전문적인 점을 의심해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이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파악했고 과거 경찰에서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총책 A씨가 다른 조직원의 거짓 자백으로 불송치됐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유통된 주택가 등에서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했습니다. 최근 경기 여주와 양주에서 참악어와 뱀이 발견됐고 대구 시외버스 화물칸에서는 대형 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현상이 밀수 조직의 불법 유통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환경청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불씨를 지핀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부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몸에 나려 발버둥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특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국민의힘 한길용 경기 파주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오늘 당 윤리위에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른 요청서에서 두 의원 발언이 피해자에게 거듭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위법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씨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적법 절차 없이 백지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중간에 거부해 영장 기재 기간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재작년 12월 14일로 넓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게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참석한 계엄 해제 당일 당정대 회의가 계엄 옹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의 사전회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정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 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정치 행보가 곧바로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무죄 입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지난달 22일 1심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가운데 5회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의 의뢰와 후원자의 비용 대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5번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는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명시 진술에 과장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면도 있다며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이 났다며 1심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뭐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1심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은 공직 상시 등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만약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됩니다. 형량에 따라 곧바로 정치 행보가 가로막힐 수도 있는 만큼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명시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 무죄 입증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우방국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재판이 이달 말에 시작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8-2부는 오는 26일 내란 중요 임무 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의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는 취지로 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외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사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보러 나왔는데,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전북 김제에서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와 전북 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7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카트 아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7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체온은 42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를 포함해 주민 4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낸 뒤 도망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수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 사고 도주 피의자인 A 경사의 소속 부서인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해당 사건을 담당해왔던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그리고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A 경사의 동료 경찰관 B 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물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모이탄이 발견되면서 2시간 넘게 폭발물 확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낙하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이 출동해 60cm 길이의 포탄 형태 낙하물을 확인하고 군 폭발물 처리반에 신고했습니다. 군이 폭발물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녕 나들목에서 현풍 나들목까지 16km가 1시간 넘게 통제됐고 일대 주민에게는 폭발물 주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65km로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بگم آخرین وضعیت این هستش که تقریبا روی تمامی موضوعاتی که مطرح بود هم بالاخره نقشه مسیرهای عبور، مسیرهای ورود و خروج یا ترافی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On the Strait of Hormuz, active reporting that you might open as soon as tomorrow. Could happen. Tomorrow is the next thing.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주목됩니다. 권중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자 2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China heavily subsidized all these products, pushing Chinese companies to produce far mor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an absorb. 하지만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해 가격을 더 낮추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5% 관세에 최저 가격제까지 적용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반면 이번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국이 아닌 품목 전체를 타깃으로 삼아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Where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export platforms to incorporate content and goods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ere we have a real issue. 미국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 큐셀과 OCI 등이 원가 급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미 행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코스피가 대형 반도체주 약세 4% 넘게 급락해 6,200대로 밀려나고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58% 하락한 6,296에 장을 마쳤는데 급락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은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AMD와 샌디스크 등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0.26% 오른 802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대찌개와 보쌈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주식회사 놀부에 대해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개시 전 경매나 가압류 등으로 사측의 자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 9,486만 원으로 재작년 영업손실 5억 8,848만 원보다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으로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령인 세우타로 무단 입국한 이주민 7만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법 이주민 유입에 비상이 걸린 유럽연합은 국경 검문 강화 논의에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 해변에 이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공동묘지에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우타로 무단 월경한 모로코인 7만 2천 명 가운데 대다수는 돌아갔지만 아직 2,500여 명이 유럽행을 꿈꾸며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우타 당국은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다며 스페인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도 800명이 넘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스페인법상 미성년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수용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주민 난입 사태에 놀란 EU 내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 밀입국 알선 조직 단속과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These past few days were a test of our European resilience, a test of the security of our external borders.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즉시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놓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로 회원국들 간에도 균열이 감지되자 EU 지도부는 스페인 정부가 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감싸며 내홍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유럽의 극한 더위와 산불, 가뭄은 서쪽에서 중동부 지역으로 그 기세와 범위를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젖줄인 다뉴브 강이 하루가 다르게 바짝 말라가면서 주변 여러 나라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손꼽히는 야경 명소 다뉴브강 주변이 어둠에 잠기고 국회의사당과 다리도 불빛이 꺼졌습니다. 거리를 간신히 밝히는 가로등마다 갑자기 불어난 하루살이 수백만 마리가 달라붙어 시야를 가립니다. I'm very disappointed because I come to Budapest maybe once in a lifetime and I climbed up the hill yesterday and I was waiting for the building to be lit but it wasn't going to happen. 강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설 위기에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려 필수 용도를 빼곤 공기관의 조명을 끈 겁니다. 기온이 40에서 42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강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Well, when we have a situation where nuclear plants or gas plants have to completely turn off or reduce their power output in order to stay safe, that does have knock-on impacts across the whole economy and the whole country, but also on people's general day-to-day lives. 기업과 가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이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go 있습니다. Szerintem ez egy minimum reakcióként erre az egész mostani helyzetre. Én ezt abszolút helyesen és egyetértek vele.
루마니아는 원자로 냉각수 공급을 위해 급기야 말라가는 다뉴브강의 물길까지 돌리려 암석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의 주요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2주간 중단했습니다. 강을 함께 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기온이 41도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갈았고 전력 생산과 수상 운송, 조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극한 더위 속 곳곳에 대형 산불과 가뭄에 바짝 말라가는 유럽 대륙은 하루하루 일상을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방 재경망 등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의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 3일에서 4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연산 시설 확충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는 속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오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서 국방부 그리고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 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과 평가하고 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폭염이 더욱 심한데 이 더위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어제와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오늘은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땡땡한 날씨는 입추인 내일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숫자도 기록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고 또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과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폭염으로 이번 주말까지 예정된 모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10개 구단 단장 등은 폭염대책 긴급실행위원회를 열어 내일부터 9일까지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5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KBO 사무국과 10개 구단은 세부적인 폭염 대책과 시설을 마련한 뒤 1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여름철 공연을 앞둔 가요계도 저마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부산 공연을 앞둔 워터밤 측은 공식 SNS를 통해 폭염 대비 안전수칙을 안내하면서 유료 공연으로는 이례적으로 관객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목적에서 퇴장하는 경우 이후 다시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 고양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빅뱅의 월드투어를 주최하는 YG 엔터테인먼트는 관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당일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전국 대부분 여름철 평균 온열 지수가 28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8도 이상은 평지 걷기나 트럭 운전, 잡초 제거 같은 보통 수준의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열 스트레스 전망을 보면 가장 긍정적인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까지 우리나라 80% 지역의 온열 지수가 28도 이상이 되고 2041년부터 206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30도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상점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이를 단속할 근거는 없는 상황인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서울 한복판. 상점들 출입문이 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에어컨이 한창 작동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지치는 무더운 여름철, 행인들을 시원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겁니다. 시원하니까 한번 눈길이라도 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확실히 덜하고. 출입문을 닫아뒀다가 손님들이 그냥 지나칠까 봐 영업하는 대부분 시간 동안 개문 냉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If you close door, possibly not come. We need to open. Open here 10 a.m. until 11 half. Yes, open. 문을 열어둔 만큼 에어컨을 더 세게 틀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매장에서 훌쩍 떨어져 있는데도 열린 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전기료 폭탄이 걱정이지만 일단은 손님 발길이 끊기는 게 더 큰 문제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이미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여름철만 되면 상점들의 개문 냉방을 두고 에너지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개문냉방 매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는 관련 공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부는 현재 예비 전력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심한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절기 입추를 앞두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선 더위의 새로운 기록이 연일 세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열대야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7월 22일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이후 지난 밤사이까지 15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최고 기온도 역시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이지만 용산이 39.9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공식 기온이 37.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로써 나흘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기온이 27도, 대전 26도, 부산 27도 이상,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 가까이 유지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특히 수도권과 영서,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9도, 광주 38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고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연속 열대야 기록과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극한 폭염의 기세는 조금 약해지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서객들은 안전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분석 중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물체를 발사했으며 이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현 시점에서 이 물체가 일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이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확인 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 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액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이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효로 기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금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이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 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 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미인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부지도 주택 신축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심이나 공공택지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고를 수 있게 하겠다며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업 부지도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폭염 속 물놀이하는 아이들이 쓰는 물안경에서 기준치 3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튜브도 제 기능을 못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야외 수영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튜브를 끼거나 물안경을 쓴 아이들은 따가운 햇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장난에 그저 신이 납니다.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애들 좀 시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 물이 좀 깊으니까 그렇게 튜브 챙겨와서 애들이랑 시원하게 놀고 있어요. 애들이 저 물놀이 너무 하고 싶다 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여기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눈병도 좀 보호하고 그 물속에 잠수할 때도 쓰고 하기 때문에 물안경 끼고 왔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물놀이를 즐기거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물안경과 튜브지만 싼 가격에 혹해 중국 직구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알리 같은 사이트에서 산 물안경을 검사했더니 본체와 귀마개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4배나 검출됐습니다. 특히 보관용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25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은 3.8배 넘게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우리 사람의 내분비계 작용을 혼란시키고 그리고 생식 기능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기능을 못하는 엉터리 제품도 확인됐습니다. 이 물안경은 밴드와 버클 내구성이 낮아 물이 새거나 부품이 떨어져 아이가 집어삼킬 위험이 컸습니다. 또 튜브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쉽게 터질 수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직구 사이트에서 파는 20개 제품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드러난 물안경 등 6개 용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식품 일부에서 처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제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제품의 하루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12mg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7개 제품은 수면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인 2mg을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최대 6배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민간 자격 시험 도중 교사가 성적이 좋은 학생의 답안지를 촬영해서 반 전체에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 장학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해당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에 착수하고 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교사 2명을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시험 도중 시험을 감독하던 담임교사가 상위권 학생의 답안을 칠판 스크린에 띄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받아 적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서 대검 비상안전 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포탄 모양의 낙하물이 발견되면서 달리던 차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됐지만 달리던 운전자들은 물론 군과 경찰, 자치단체까지 1시간 넘게 긴장해야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길쭉한 물체가 보입니다. 낙하물이 보인다는 단순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50분쯤. 확인 결과 현장에선 길이 60cm 포탄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우려해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창녕에서 현풍나들목까지 16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폭발물이 발견돼서 군부대에서 출동하고 있으니 잠시 전면 차단을 해야 되겠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인근 주민에겐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의탄으로 확인되면서 비상 상황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모의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시속 160km를 넘나든 속도로 내달린 거리는 14km. 10분 넘는 추격전 끝에 인도에 차를 세운 4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차량 배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화물차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정치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불씨를 지핀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 말라 이래 돼 예,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부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봤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몸에 나려 발버둥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특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발의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 토론회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굳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 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맞게 제가 당대표로서 호남 발전 특위를 위해서 그런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가뿐 당심 잡기는 물론 견제구 수위도 애초 공언한 정당 방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정 틈틈이 대통령 발의를 계속한다는 지적부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나쁜 사람 등 원초적인 단어로 김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SNS에 올린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란 문구를 정조준했습니다. 호남이 계몽 대상이냐고 직격하는 동시에 전남 광주 일대에서 민심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목포까지 가는 김대중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년 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분위기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서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6.15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맡기도 했고.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기업이 이 사례를 거론하면서
연구개발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사실상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정부가 빠른 시일 내 공급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양포 세무사,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산법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예,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정말 공정과세와 형평과세를 위한 그런 정책 의지는 충분히 읽혀집니다만은, 그러나 세금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간명해야 됩니다. 네. 자,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유방이 모든 법을 다 없애버리고 약법 3법만 놔두고 했던 역사의 고사성어 유명합니다. 법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 저도 한평생 이코노미스트로 살아왔는데 계산 방법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세무사한테 가도 우리 계산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했다가 공정과세를 안 하고 어떤 의도적인 아니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를 했다가는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고, 그것은 어떤 손해배상 대상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세금인데 이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우선 집을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이냐 이런 데 따라서 나누는 거, 이런 정도는 그런 대로 어떤 정책 의지, 자, 집은 사는 곳이다, 이해가 되는데, 예. 특히 장특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름도 복잡한데 그것을 거주 몇 년 또 보유 몇 년으로 나누었다가 그까지 또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총 한도를 또 묶었습니다. 한참 계산했는데 한도가 묶이고 연도별로 다 달라지고, 이게 방정식을 보통 우리 2차, 3차 방정식 미분 적분까지 했는데 지금 나온 저것은 한 10차 방정식 정도 되기 때문에 IQ가 한 200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세무사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그 서울시에서 이제 부동산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실거주 강화로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세입자만 잡는 건 아니냐, 또 물량 잠김, 또 세부담 전가를 우려한다,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즘 부동산 국민 토론회, 시민 토론회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대통령 또 총리 등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국민 토론회 한 지가 엊그제인데, 오늘은 또 서울시가 부동산 토론을 했죠. 이번에는 시민 대토론회인데요. 네. 이번에 시민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서울시 측에다가 물어보니까 지난번 국민 대토론회 할 때 서울시를 끼워주지 않았다. 우리가 가고 싶었는데 의사표시를 해도 답도 없었다. 이래서 우리가 따로 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아예 정부가 만든 이번에 공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것이 잘 됐느냐,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토론회라기보다는 성토대회, 정부가 발표한 그 세제 개편안은 개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서민들이 불편해지고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고 집값은 잡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주 주류를 이뤘고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도 여러 차례 지금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는데 오히려 다주택자 잡으려다가 비거주 잡으려다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그야말로 정부 토론회와 완전히 180도 다른 입장에서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청와대에서는 정부가 세제 바꾼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닌데 그 잘못 오해를 하고 서울시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오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안은 세금의 형평 과세 또 공정 과세를 위한 것이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따로 있다. 그리고 조만간 정부의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완전히 좀 접근 방법이 다른 듯이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오늘 서울시 토론에서는 아니 무슨 공급부터 늘려놓고 그다음에 세금을 정리하자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만은 그러나 행정 인허가 이런 실무력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서울시장을 만나야 되겠다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마주 앉아서 정말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한쪽으로 달려가야 될 텐데 지금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수렴이 될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도 보면 입장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여당이 일단 세제 개편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보완책을 논의 중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세금은 1215년에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민주주의의 스타트부터요. 모든 세금은 반드시 조세 법률주의로 해서 국민의 대표가 결정을 해야만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어디까지나 아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세제 개편안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부 문제가 표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대표적인 가장 큰 내관이 이른바 이제 그 70세, 80세 한평생 어떤 꾸준히 모아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런 노인들의 네. 경우에 지금 종부세가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또는 강남 4구라든지 이런 데는 최대 4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심지어 오늘 서울시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주거 자유가 있는 나라 맞아? 아니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고 지금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4배 올리면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서울시 그 민주당의 서울 의원들도 표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정부의 정책 의도 공정과세와 형평과세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 세제 개편에 따른 충격, 부작용을 없도록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도 좀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나타났던 이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둔화, 그런가 하면은 중구, 뭐 중랑 지역 이런 데에서는 좀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좀 상승한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덜 똑똑한 한 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좀 밀어올리는 효과는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고가주택에서 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엄청나게 높인다. 대신에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종래에 내던 종부세도 안 내게 된다든지 세금이 좀 줄어드는 계층도 있습니다. 보통 금액 시세로 보면 30억 좀 아래쪽 한 25억 밑으로 내려가는 주택은 세금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덜 똘똘한 주택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똘똘한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다주택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한 채 똘똘한 거 하자. 전국의 집들이 강남으로 다 몰려들어서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요, 앵커님 정말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아니 20억 미만의 집은 세금이 거의 없어진대.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특히 신혼부부들 새로 구하는 사람들은 저쪽 대에 집중적으로 집을 살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공급이 그렇게 균형 있게 안 잡혀져 있거든요. 갑자기 20억대의 집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그쪽에 집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아래로도 밀고 위쪽으로도 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특정 계층을 그것이 똘똘한 한 채든 덜 똘똘한 한 채든 아니면 멍청한 한 채든 어떤 특정 계층을 몰면 풍선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이후에도 변동성이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이 좀 빠르게 되진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7월 달에 반도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정말 주가 하락의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 여진이 아직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는 물론 화끈하지 않습니까? 한번 오르면 크게 오르고 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는 레버리지까지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거. 지금 앵커님이 그게 많이 해소됐다고 그러지만 저는 뭐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해소되는 초기 단계다. 지금 정부가 한 조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예탁금을 진입장벽에서 지금 1,000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을 올린 거.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3천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도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관들, 지금 레버리지는 주로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건 전혀 장애가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지금 레버리지는 있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반도체가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실적 좋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우려가 있고 그 우려에 좀 실체가 있어요. 그 대목 때문에 그 앞으로의 우려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 주가가 떨어지고 현재의 실적 쪽에 방점을 두면 지금은 주가가 엄청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과거도 잘 됐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공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바는 이해가 갑니다. 비투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막 더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짙어지는 경향이 더 강해질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어떨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삼성닉스가 이 주주 환원 확대를 좀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예,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 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당돼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정도면 벌써 주주 환원 대책을 엄청 냈을 겁니다. 자, 이자 이익률이요. 전년 동기 대비 2000%가 늘어나고 이러면 그것을 회사도 가져야 되겠지만 주주들한테도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야 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런데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직원들 성과급은 1인당 6억씩 올렸습니다. 주주한테 뭐를 해줬느냐. 배당 조금 올렸습니다. 자, 이럴 때 해야 될 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든지 특히 최근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좀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유일하게 했던 게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산 거. 뭐 그건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폭의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는 지금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질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대책을 낼지 이것은 전혀 지금
발표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를 앞두고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살인적인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우선 아침까지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등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체감 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대전 37도, 광주 38도까지 치솟겠고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은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한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휴가철 맞아 바닷가를 찾는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만약 이한류에 휩쓸린다면 육지를 향해 정면으로 헤엄치지 말고 해안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헤엄을 쳐야 조금 더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능력이 부족하다면 억지로 헤엄치기보다는 생존 수영으로 체력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를 치다가 물을 먹거나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치지 말고 한쪽 팔을 들어 크게 흔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